이현주 의원님이 뛰어오시는 걸 오랜만에 봤습니다. 지금부터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단상 앞에 마련되어진 국기를 향해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급 간담회는 최근 드루킹의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마침내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긴급 간담회는 이러한 현실적인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이현주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신 정진석 의원님의 공동 주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축사를 해주시기로 계신 분이 있는데요. 지금 오고 계십니다. 박주선 대표님인데 오시는 대로 이제 축사를 먼저 해드리고 다음으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두 분 중에 먼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신 정진석 대표님의 인사말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른 아침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현주 의원님하고 차 한잔 함께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서민 경제가 거의 뭐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상당히 전국이 또 다른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야권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이건 그야말로 민주정치 질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인식을 같이 하는 야당이 힘을 합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해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의 긴급 좌담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루킹 여론조작팀의 대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이 너무도 안이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냐, 합법적인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데 집권여당 대표가 파리 이야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선거판에 파리 몇 마리 날아다녔다고 우리가 지금 분노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리때가 지난 대선판을 휩쓸고 몰려다녔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 차려놓고 가짜뉴스 퍼뜨려서 상대 후보 몽둥이질 했습니다. 네이버를 주 무대로 여론조작 불법 선거운동을 마음껏 벌인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그 불법 선거운동의 주요 연결고리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 전인 2017년 3월 드루킹의 파주 아지트를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로 지목하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한 것입니다. 선관위가. 그런데 당시 드루킹 일당이 사무실 출입을 막아서고 방해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은 그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 3월 22일 드루킹을 포함한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USB를 화장실에 버리고 각종 증거를 인멸하면서 격렬하게 수사를 방해했죠. 그날부터 딱 한 달 뒤에 드루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검찰과 경찰에 이번 사건 수사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김경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사이에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 김경수 의원은 고맙다는 의례적인 인사만 했다. 이렇게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이주민 청장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시점에 이미 경찰 수사팀은 김 의원이 문제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드루킹에게 전달하고 드루킹이 작업 결과를 보고한 증거를 다량 확보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이주민 청장은 지금이라도 사건 은폐를 위해 김경수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전화 토양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고 서울청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내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라는 안철수 후보의 물음에 대해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답해야 합니다. 최측근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팀이 한몸이 되어서 대선 국면에서 여론조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드루킹 팀의 불법 선거운동을 은폐하기 위해 그의 인사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사건을 땅속으로 묻으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묻습니다.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벌인 대선 불법 선거운동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와대와 경찰의 사건 은폐 기도가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생각입니까? 이에 대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대표와 민주당에도 요청합니다. 장난이다, 개인 일탈이다, 정치 참여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로 드루킹 팀의 여론조작 불법 선거운동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도 특검 도입을 위한 여야 협의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북대학교의 정영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인하대학교 박상병 교수님, 또 우리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님, 또 우리 TV를 통해서 잘 아시는 황태순 정치평론가 선생님들 네 분을 긴급하게 모시고 좌담회를 갖게 됐는데, 오늘 좌담회는 사실은 우리 이현주 의원이 발제를 한 것입니다. 이현주 의원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진석 대표님께, 원내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긴급하게 마련이 됐는데요. 그 국회 방송 그리고 많은 방송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공동 주최를 하게 된 이현주 의원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진석 의원님께서 또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제 민생 파탄이 심각해서 이 민생 파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좀 짚고 이 해법에 대해서 공동으로 좀 뭔가 진행을 추진을 해보자라고 현재 이제 양당의 경제 파탄 대책위원장입니다. 저희 둘 이 정진석 의원님하고 제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이 민생도 민생이지만 어쨌든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선은 오늘 간담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치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헌법적 관점에서 이 여론조작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또 구체적인 개별 법률 위반은 어떻게 되고 또 거기에서 포털의 어떤 책임과 또 어떤 관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러한 여론이 조작되는 부분을 어떻게 또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한 번쯤 이 시점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좋은 분들 모시고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언론사 기자님들 또 당직자 또 관심 있는 우리 지지자분들 다들 이렇게 좀 듣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분명하게 정리되고 또 좀 이렇게 공유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소위 맛집이다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포털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일단의 무리들이 딱 짜고 저 집은 정말 맛이 없어. 가면 맨날 벌레가 나와. 음식에서 계속 벌레가 나와. 맛이 정말 없어. 라고 일단의 무리가 짜고 집중적으로 막 인터넷상에서 댓글이나 이런 걸로 막 하게 되면 그 안 가게 돼요. 그 집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집은 사실은 별게 없는데도 엄청나게 막 맛있다고 또 일단의 무리가 막 하게 되면 왠지 맛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소비자에 대한 이런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사기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국민 전체에 대한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전문가분들 얘기를 좀 잘 듣겠고요. 또 어떻든 간에 이 검찰과 경찰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 아까 정진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무혐의 처분이 되었는데 그때 보면 당연히 드루킹의 핸드폰만 압수해서 봤다 하더라도 김경수 의원의 연루를 알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정당 관계자나 캠프 관계자의 연루를 알았다면 그것을 수사했다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그 당시에 최소한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나오는 걸 보면 그 당시에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이런 부실 수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으로 덮었는데 저는 이번에 특검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도 다 특검 대상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포탈이 과연 몰랐는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방치했다고 했을 때 포탈의 어떤 묵시적 또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분도 역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사건을
어떤 그 정권 또는 권력의 영향을 받는 검찰과 경찰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의원님들 지금 양당에 전부 다 의총하고 계신다고 못 오셨는데 이따 의총 끝나시는 대로 합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말씀은 그때 또 이렇게 끝나면서 한 분씩 듣기로 하고 보니까 저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의원님 오셨는데 네, 예. 주호영 의원님 오셨는데요. 네. 인사 축사라고 하면 그렇고요. 한 말씀 조금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해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신 주호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장애인 위원장이신 정준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주선 대표께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해서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다른 당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2부로 이어지는 그 긴급 간담회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2부의 본격적인 긴급 간담회를 위해서 박상병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1부 진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념사진 찍기로 했잖아요. 예, 네. 이 기념사진은 의원님들이 나중에 오시면 그렇게 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 여기서 바로 하죠. 네, 예. 그냥 앉아 계셔도. 그 자리를 정돈하시는 동안에 저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원내대표님. 네. 아, 네. 그럼 그때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박상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과장으로 동망이 했습니다만 워낙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정당의 의원님들도 지금 의총을 하고 계시고 오늘 축사로 해주신 박주선 대표도 지금 못 오시는 상황이고 또 앞서 이현주 의원님도 뛰어오는 모습을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으면 뛰어오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을 12시 안에는 이제 마치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었고요. 저희 4명이 이번 드루킹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한 쟁점을 정리를 하고 자유 토론을 하고 앞서 두 분 공동 주최하신 두 의원님도 함께 토론을 하면서 큰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여기 내빈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도 잠시 몇 분 토론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이 행사를 준비를 했던 것은 이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더 뻥튀기 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도 엄중한 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농단을 우리가 보면서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을 동원한 여론조사, 여론 그 조작 사건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는지 그 대통령은 지금 탄핵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촛불을 들고 국정원 비판을 했던 그 주인공들이 숨어서 아니 느릅나무 밑에서 댓글 조작을 동시에 벌였다.
이거는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도 도덕성을 믿었고, 그리고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이것이 대한민국이라고 답해야 할 그 민주당 정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남북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엄중합니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정원 댓글이 그렇게 나빴다면은 그 점에 민주당원들의 댓글, 더더욱이 거기에 핵심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지난 대선까지도 문제가 되는 이 문제 또한 굉장히 엄중하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드루킹 불법 대선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정치권 밖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또 무엇이 문제인 것인지, 이것을 정치권의 공방이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한 의견으로 그 답을 한번 구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좀 멀리서 오셨습니다. 정영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정 교수님, 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백승재 대한민협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TV에서 워낙 낯익은 황태순 정치평론가 제피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용이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눴습니다. 정영화 교수님은 이 드루킹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의 핵심 쟁점이 뭔지를 한번 짚어보고, 저는 이 문제를 민주주의, 좀 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잠깐 논평을 하고, 그 다음에 백승재 부회장님은 드루킹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의 성격과 이것이 특검까지 가야 할 그 어떤 필요성을 아마 얘기를 하실 겁니다. 변혁 부회장님이십니까? 딱 적임자죠. 그 다음에 황태순 우리 평론가께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 공방,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며, 또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도 또 그 때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각자 제가 5분을 잡았는데, 보니까 오늘 자료를, 특히 정영화 교수님은 엄청 자료를 준비 많이 해오셔서 특별히 2분도 보너스로 드려서 7분을 제가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5분 내로 시간을 제한을 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를 정영화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7분입니다, 교수님. 예, 제가 이 주제로 연락을 받은 게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경북대학교 법전원에서 그 토지 공개념에 관련해가지고 그 논문 발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밤늦게 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이 분야에 그동안 뭐 한 20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헌법과 정보통신법제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불과 이틀이었지만 우선 급하게 그 자료를 한 하루 정도 만에 제가 일단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많습니다. 먼저 이 드루킹에 관련 댓글 조작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 그 정보통신법 제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인권의 침해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댓글 조작이 소위 대의민주정과 시장경제 질서에서 신뢰를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모든 정책이나 모든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그 담론, 공론의 장에 있어서의 이런 그 댓글 조작을 통해서 선동 정치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2011년 공직선거법 93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온라인상에 있어서의 그 선거운동을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정치권에서는 모든 그 선거에서 쌍끌이로 이렇게 조직을 동원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는 오프라인에서의 그 각종 이익단체며 조직들을 동원했고,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상에 소위 파워블로그랄지 IT 전문가들을 이용한 이 온라인 선거운동에 아주 많은 그 비용을 지불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지금 페이스북에 5천만 명의 그 이용자들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선거에 선거 조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판 소위 페이스북 사건과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여기 이 글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굉장히 아주 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 글에서는 담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사필 규정으로 네이버가 이 문제에 그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 그리고 당연히 네이버의 어떤 법적 책임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오늘날 댓글 조작은 소위 그 신경 심리학 그리고 정보통신법제 분야에서 최근에 나온 이론에 의하면 이건 인지 해킹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인지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를 줘가지고 착오에 빠뜨리거나 기망을 통해서 그릇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인지 해킹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지 해킹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댓글 조작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그 페이스북 케이스는 소위 멘탈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그 정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이 등장할 때 94년 상용화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환상을 가졌죠.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모든 비용이 저렴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 2011년 온라인 선거운동을 인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 논거 중에 하나가 선거 비용에 있어서의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논거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7년 이런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그 IT 기업이나 이와 같은 그 소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온라인 공간에서는 인터넷에서 있었던 환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점 소외되거나 배제되거나 먼 곳과의 사람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공간이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가까운 이웃 간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이 완전히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안 되지만 적어도 이 커뮤니티 온라인에서의 그 여론을 조작하고 또는 왜곡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해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인지 해킹은 새로운 그 인권 침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폐지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인지 해킹이 관련되는 이 댓글 조작이 그 헌법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선거 정책이나 선거 후보자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정책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만약에 이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검열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댓글 조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어떤 정보, 그들의 어떤 공간, 장소, 또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 이와 같은 것은 적어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댓글 조작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수사상의 문제가 되는 게 증거인멸이나 증거 수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댓글 조작이 만약에 검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또는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치적인 평판이나 명성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일종의 증오편이랄지 또는 거짓 표현, 명백히 거짓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당연히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폐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허용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공직선거법 250조, 251조에서 보면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는 비방한 죄, 그러니까 후보자 비방죄에 관련해서는 우리 검찰이나 지금 현재 법원의 어떤 그 판례를 보면 그와 같은 그 비방이라고 해서 목적범이다. 따라서 그런 목적범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는 후보자로 입후보한 경우는 그 사람 공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대한 판독을 하는데, 저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악의의 소위 현실적인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내가 악의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비방한 것이다라고 하는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액츄얼 메리트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하기에는,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언론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의 입장에서는 언론사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언론사는 공정한 논평의 그 룰에 따라서 논평하는 것이고 보도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것이 적어도 현실적으로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당신이 입증해달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수사 실무상으로는 이런 그 비방죄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법 절차 과정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어렵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이런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증 책임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특히 선거 기간 동안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정말 썩은 레몬인지 아니면은 아주 좋은 레몬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어떤 그 논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와 같은 댓글 조작에 의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라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뭐 이거에 대해서 그 법적 책임의 문제는 추후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더 드리는 것이 예일 것 같은데 워낙 준비를 많이 하셔서, 또 워낙 지금 우리 그 법률적으로 헌법상의 주요한 우리 기본권 문제하고 충돌되는 점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토론할 때 다시 한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중에 정병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또 지금 네. 자, 정운천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또 옆에 김중로 의원이 오셨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아유, 네. 자, 저희들이 이 토론 마치고 의원님들의 발언도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저희가 체크를 할 테니까 나가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의원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김학의 고맙습니다. 네. 지금 버스로 오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한순간에 정쟁거리로 날아가지 않고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논의의 주도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우리가 헌법적인 쟁점을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는 좀 어떤 영향을 있는지는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내용상으로 순서가 된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합니다. 아직 70년도 안 됩니다. 그마저도
절반은 독재 정권으로 끝을 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 뿌리 내리기도 전에 우리는 민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 유린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핍박받는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우리는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렵게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한 30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과정이 우리가 분단을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혹했고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얼마나 지체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때 많은 국민들은 또는 많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은 늦었지만은 이제 전 세계가 의회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과 광장의 정치에서 이제는 디지털로 간다. 그 디지털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나라가 어디냐 할 때 몇몇 나라가 왔는데 적어도 아시아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이 선두주자였습니다. 총명한 머리와 잘 발전된 IT 기술, 또 거기다가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이 결합되면은 우리는 비록 근대 민주주의는 늦었지만은 디지털 민주주의는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블록체인의 기술이 접합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21세기의 선도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거는 세계의 주요 미래학자들도 얘기하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미래학자도 한국을 그렇게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구체적으로 공론화되기도 해드렸습니다. 디지털 민주주의가. 그래서 전자정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품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수출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꽃을 피워야 할 이 점에 지난 정부의 국정원 댓글작을 봤습니다. 권력기구에 의한 여론 조작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많이 분노했습니다. 이제 그 정권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디지털 민주주의를 앞장서 외쳤던 노무현 정부의 법통을 잇는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따져볼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정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짚어볼 대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분노하는 것은 이 사건에 임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의 자세부터가 너무도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러려고 정권 교체했나라고 하는 말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적어도 이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정보의 신뢰성 이미 금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겁니다. 왜? 국가정보원보다도요, 민간인의 댓글 조작은 국민적인 신뢰가 더 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됐다. 민주당 당원들이 했다고 하더라. 거기에 핵심, 복심 인사가 포함되어 있더라.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정보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망치는 겁니다. 이것을 노무현 정부의 계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것을 일부 사람들의 일탈, 일부 사람들의 장난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문제의식에 저는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처럼 만에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는 역할을 이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더욱이 경찰과 그 주변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은 과거 정부하고 뭐가 다를까요? 저는 정권만 바뀌어서 공격과 수비만 바뀐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국정원 댓글을 보면서 숨어서 민간인 댓글을 썼던 사람들,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더 나쁜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사건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디지털 시대,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이고, 그 장애의 동맥을 끄는 것은 지금의 민주당 사람들일 것이다. 과연 이것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마 우리가
새로운 디지털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이 앞으로 이따가 발표가 나오겠습니다만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앞으로 넘어갈 겁니까? 지금도 봐보세요. 이 시간에도 드루킹 사건의 실체 또는 증거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누가 발표했던 언론의 여론조사가 사기인지도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 자체가 괴물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이거는 적어도 한 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고 지지난 겨울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넣던 많은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오늘 이 세미나 가지도 무슨 정쟁이니 무슨 언론의 부풀리기니 이따위 식으로 여당에서는 비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야 할 더 높은 디지털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금 민주당과 이 댓글 조작 작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깨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은 아직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판문점의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끝날 문제도 아니고 끝났어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저도 할 것이고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서는 만약에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 작업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조작이 가시화되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언론이 발표하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일반 디지털 민주주의를 망친 주역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 특검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심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고, 이제 국민들과 함께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단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번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이 사건의 성격과 특검 문제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특검도 정치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대한변협의 백승재 부회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 박상병 우리 사회자 교수님께 그 말씀하신 걸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민들은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주권자가 합리적인 의사표현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런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왜곡되고 혹은 조작된 어떤 여론에 의해서 그 잘못된 인식이 주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권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가장 큰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다른 생각과 의견, 그 이해관계를 존중해야 발전하고 그 승화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리고 나서 그 정당한 민주적인 절차와 그 정책으로서 또 법률로서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이버에서 지금 그 구독자들이 한 1,30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한 2천여 명 정도가 실제 신문 기사를 보면은 2천여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300만 명 중에서 2,000명이라고 한다면은 약 한 0.56%, 0.76%밖에 불과되지 않는 그런 매우 작은 소수의 인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생각 감정이 다수의 의사로 포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경향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그 효과를 노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선전선동 대중정치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1920년대 나치당이 괴벨스라고 하는 선전부장을 동원을 해서 많은 대중들을 그렇게 휘몰아 갔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나치를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마르 헌법 당시에 그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잘된 민주주의 헌법이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찌 보면 선거로 인해서 히틀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당선이 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성과 정신을 마비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그 홀로코스트가 자행이 되는데도 그 어떤 사람들도 말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어떤 이름 하에서 이루어졌냐면 그 당시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중에 의해서 선동이 되고 그것이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인식으로 주입이 돼서 하나의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서로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정당한 민주적 절차가 정책과 법률에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국민의 정치 참여를 올바른 여론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걸 하셨냐면 작년 8월 20일 날 대국민 보고 대회라는 걸 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중요하다. 직접 민주주의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하겠고 심지어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 비슷한 것까지도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오늘 작년에는 저도 촛불을 들었습니다만 재작년에는 촛불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촛불을 들고 일어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어찌보면은 이게 정말로 참된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믿었었던 제 촛불의 마음이 아마 국민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만 그것이 그 시간 그 당시에 아까 우리 그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른나무 밑에서 그렇게 조작되고 있었다는 걸 알았었다라면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이 참혹한 심정을 제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런지 정말로 울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민주주의란 이름 아래서 여론이 조작되고 또 그것이 반대파를 탄압하는 더 나아가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도구가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대중을 선동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행위고요. 결국은 독재로 가는 행위입니다. 독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근데 그 독재의 끝이 뭐를 추구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심각한 침해 행위고 파괴행위라고 하는 그 다른 그 두 발제자님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여당의 바른 문제의식을 정말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그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매우 놀랍고 의아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건 자체가 지난번 평창올림픽 당시에 그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에 대한 그 여론조사 결과 갑자기 그 여론이 확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운영하느라 얼마나 많은 그 팀원들이 우리 국가대표들이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남북이 하나가 돼서 그 한 단일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불만이 있었다라고 댓글이 많이 나왔고 그걸 통해서 그 당시 70%가 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의원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네이버에 댓글이 조작되고 있다. 그 다음 날인가 그 네이버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고발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굉장히 정권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했었던 사안이고, 그다음 여당 대표께서 발표까지 하신 사안인데, 이게 3월 22일 날
이 드루킹과 일단 3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긴급 체포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도주 또는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됐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그 중요한 범죄 있을 때 되는 것인데 3월 21일 혹은 22일이라고 뭐 신문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긴급 체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불과 3일 있다가 영장 청구가 된 다음에 닷새 있다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긴급 체포일로부터 23일이나 지나서 4월 13일 날 한겨레에 아주 한 줄 정도로 아주 단막으로 그 글이 보도가 됐습니다. 아, 이때 이렇게 관여했었던 사람들이 민주당원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4월 14일 날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됐는데요. 그동안 제가 웃기는 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압수수색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통신조회라든지 계좌 추적도 한 번도 안 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압수수색, 그 다음에 이제 했었던 제대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핸드폰과 관련해서 170대 정도 압수를 했는데 그 다음 133대는 아예 포렌식조차도 안 하고 그냥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솔직히 말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솔직히 변호사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는 뭔가 기본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그러는구나. 왜냐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제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실상 겁박을 할 수가 있고요. 겁박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사실상 그 사이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 나가서 딴소리 하실까봐 그거 더 격리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딱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또 이런 느낌 자체가 왜 그렇게 들었냐면 이주민 그 서울경찰 그다음에 지금 경찰청장으로 내정이 됐다라고 하시는 이분이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경수 의원이랑 그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 같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에 겁박에 그 다음에 격리해서 이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정말 추미애 대표 여당 의원님께서 대표께서 이렇게 강하게 했었던 사건을 정말 25일이나 지나도록 신문에 한 줄도 안 나게끔 이렇게 은폐해가면서 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검찰도 저는 솔직히 좀 제가 느끼는 게 좀 가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그 담당 부장인 형사 3부장께서는 3일 동안 휴가를 가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그 드루킹을 불러다가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러면 소환 조사 안 하고 그럼 기소하겠다라고 그렇게 조사 없이 기소하겠다라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검경 수사권 독립 때문에 내가 이거 지금 경찰이 지금 어찌 보면은 여권의 눈치도 봐야 되면서 한편은 이게 너무 커졌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이슈가 있고 그동안 또 그 경찰이 사이버 세탁에 가담을 했었던 이런 상황에서 그 격리 조치까지 했었던 진실규명 의지가 없었던 상황이 나중에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이 다 책임지고 검찰은 난 빠지겠다라고 하는 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수사 의지 자체가 없고요. 검찰은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재판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관위조차도 굉장히 무능한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대선 4일 전에 선관위에 드루킹 댓글을 통한 불법 그 선거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불법 선거 활동이 된다는 신고 접수가 3차례가 됐다라고 합니다. 몇 차례가 된지는 저는 알 수도 없는데요. 신문에 나온 것만 3차례입니다. 그런데 고양지청에서 이걸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럴 사건인가요? 대선을 바로 앞에 놔두고 저는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선관위 자체도 무능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드루킹이 100원을 만나서 인사청탁을 했다느니 그 모든 것들이 조국의 민정수석에게 또 보고가 됐다느니 사실상 이것이 또 그 대선과 관련돼서 굉장히 의혹이 어찌 보면 정권 창출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검찰 경찰한테 맡겨서 수사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인 진상규명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드루킹 사건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 전제인 정확한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왜곡된 여론 형성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정권이 창출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심지어는 나중엔 독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될 수 있는 근본이 될 수 있는 그 전제가 마련이 되고 있는 사건이 일각이 드러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은폐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특검만을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드루킹만큼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요, 드러내야 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공개적으로 생중계돼서 공개적으로 드러나져야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검은 특검대로 가더라도 청문회까지 생각해 보실 걸 정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백승재 변호사님이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만 계속 이 속도를 내는 바람에 제가 마이크를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날 줄 없으니까 청문회 얘기 나누면 또 제가 껐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지금 여야 정치권이 아니라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지금의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아마 다 공감을 하시려고 봅니다. 그리고 청문회 문제는 오늘도 여기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야권에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청문회를 통해서 일단은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해야 국민들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동참하지 않겠느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촛불 집회 나가고 싶다고 그러셨죠? 저기 강화문 저쪽에 가면 좀 촛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에 가시면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짧은 발제 황태순 우리 정치평론가 모시고 이번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우리 정치권에 당장은 이번 지방선거 또는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탁월한 분석이 예상이 됩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 각 5분씩 또 정영화 교수님은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7분을 갖다 드리겠다 했는데 제가 아까 재봤어요. 그 정 교수님은 딱 7분을 하셨어요. 박상병 교수님이 아까 8분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승재 우리 부회장님 무려 9분을 하셨어요. 자, 7, 8, 9면 저는 몇 분을 해야 되겠죠? 5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긴급 좌담회를 갖다가 열어주신 이현주 의원님,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정영화 교수님, 박상병 교수님, 특히 이제 흔히 얘기하면 냉철하기 짝이 없는 법률가라는 우리 백승재 부회장님은 아까 울고 싶다, 촛불을 들고 싶다. 백 부회장님 울지 마십시오. 제가 마침 지난주에 보니까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쓴 참 재밌는 칼럼을 봤어요. 집권 1년 차 지지율 68.5%, 청와대도 놀랐다. 와우. 이야, 맞아요. 지금 보면 대략 68에서 한 72 사이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보니까 그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이에요. 아, 뭐 어떻게 돼서 보면 20대 30대 지지율도 올랐고, 그 한참 보다 보니까 이게 2018년 4월 15일이 아니라 2014년 4월 15일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있기 바로 전날 실렸던 그 당시 제목이 뭐냐니까 집권 1년 차 68.5% 청와대도 놀랐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때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부터 바로 아까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나기 바로 그 전날 4월 15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2013년 초에는 개성공단 폐쇄 문제 갖고 진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다음에 6월달 되면 무슨 일이 있냐니까 이른바
국정원 댓글 문제를 갖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는 그때 잘 몰랐죠. 한간에 들려 나오는 대로 검찰 내부에도 뭐 특수통, 공안통 뭐 싸웠다. 그래서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물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얼마 전에 4년형을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그해 8월 1일 날 그 당시 민주당, 야당 민주당 대표였던 김한길 대표는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합니다. 천막 농성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마침 2013년 그 8월경에 김한길 대표님께서 환갑을 맞았어요. 그 부인이신 그 최명길 여사가 그 이렇게 밥에다가 뭐 갈비찜가 같은 거 해갖고 그래서 시청 앞에서 그렇게 뭐 밀고 당기는 가운데 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보면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만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얘기만 오갔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락을 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보면은 진짜 두 분 의원님과 세 분 교수님 또 우리 변호사님까지 해서 비분강기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망을 좀 어둡게 봅니다. 어제 154분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평화민주당이죠. 민평당 154분의 의원들이 연명하여 이 특검 법안을 갖다 발의했습니다만은 지금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특검법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합의해 오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합의해 오면은 우리가 마다할 이유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어떻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 다 보고 앞서 세 분 말씀 들어보면 경찰, 검찰 의지 없다면서요. 다 들어보고 이것이 되었다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근데 지금 국민들은, 특히 보수 중도 성향의 국민들은 최저임금 문제다, 최악의 실업률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최근에 나온 얘기 보니까 특히 드루킹 사건 나오면서 홍보해 주세요, 처리하겠습니다. 드루킹이 이런 얘기를 했죠. 댓글 배우가 누군 줄 알아?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에서 더러운 짓 하는 점점점점점 까줄까? 자, 이런 사람이 막 흥분해요. 근데도 지금 제가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은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이런 얘기합니다. 레지티머시를 걸고 나옵니다. 당신들 그럼 대선 불복하는 거야? 왜? 여기서 밀리면 자기의 레지티머시, 즉 정통성, 정당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곤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금 여당, 집권 여당의 수뇌부 입장에서는 그런 레지티머시 문제를 갖고 대선 불복이냐고 윽박지르면서 5가지의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사실 어제 154분의 의원들이 연명하셨고 또 앞으로도 보면 좀 무소속으로 계시는 몇 분 합친다 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 즉 5분의 3을 넘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문턱 못 넘습니다. 두 번째, 앞서 우리 백승재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수사를 갖다 담당해야 될 경찰과 또 경찰을 갖다 수사 지휘해야 될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한쪽은 미온적, 어떻게 보면 미온적하고 사실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 환경입니다. 여기 언론인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아마 언론인분들 지난 1년 동안 언론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문들 거의 보지 않고 신문에 나온 콘텐츠를 갖다 결국은 뭐 종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포털 이런 데서 이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종편, 방송, 보도 전문 채널 역할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많은 주변 분들은 특히 이제 중도 보수 성향의 분들은 요즘 지상파도 종편도 보도 전문 채널도 안 보고 주로 보면 OCN, CGV, 디스커버리 채널, NGC,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본답니다. 자, 이와 같이 언론 환경이 극악합니다. 최근에 청와대에 보면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TV조선, 아까 말씀하셨던 4월 13일 날 이게 참 우연이에요. 추미애 대표가 수사 의뢰한 것을 톡톡톡톡톡톡 지나가다가
한겨레 신문이 슬쩍 한 줄 걸쳤어요. 조선과 TV조선이 이것을 이제 김경수 의원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청원 올라오기를 TV조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TV조선 작년에 재승인 받으면서 3년 재승인 받으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그야말로 숙제 검사하는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흔한 얘기로 거의 모든 종편이 꽉 목이 잡히는 이런 상태, 이런 극악한 언론 환경입니다. 네 번째가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제 주변에 만나보면 당장 내일부터 27일까지 또 27일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아마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모든 이슈를 갖다가 빨아들이는 역할을 남북 정상회담이 할 겁니다. 다섯 번째가 여전히 이러고 저러고 함에도 불구하고 6.13 지방선거 코앞에 있고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높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여당은 오중의 방어선, 오중의 저지선을 친 상태에서 자,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린 오불관원 귀 막습니다. 귀 막고 이 모든 것을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양당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양당에게 지금 보면은 흔히들 양당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치면은 아마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할 겁니다. 국민들의 심판은 끝났어. 당신들의 주장은 헛거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제 주변에 만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한 1년여 동안 자의반 타의반 제가 좀 쉬면서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보면은 현 정부에 대해 처음엔 잘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하는 일들이 보니까 이건 영 아닌데 그렇다면 마음을 붙일 곳이 어딘가? 마음이 붙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즉 대안으로서 지금 대안정당으로서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우리 정진석 의원님 얼마 전에 제가 알기에는 아마 이번 6.13 지방선거 앞두고 야권공저 선거연대 얘기하셨다가 조금 역풍 좀 맞으셨을 겁니다. 실제 보면은 가뜩이나 지금 1대1 대결 구도를 펼쳐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야당은 뭐 수도권 같은 경우죠. 이렇게 저렇게 나와서 자 어차피 안 될 거라면 꼴 보기 싫은데 아예 투표장에 나가지 않겠다 하는 이런 흐름들이 많다면은 실제 이러저러한 분위기 아까 우리 세 분 발자자분들이 그렇게 피를 토하듯 얘기하셨던 것을 갖다 결국 그것을 밀어붙이는 힘은 국민들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는 이런 말씀하셨죠. 여론조사 믿으십니까? 본인은 아마 안 믿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론조사 뭐 그 구체적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국민들의 어떤 의지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표로서 투표로서 심판하고 뭐 힘을 만들어 추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황금의 3분할 구도 속에서 여당이 압승한다면은 근데 이상하게 야당은 표를 합쳐놓고 보면 여당보다 많어. 희한해. 양당을 합쳐놓고 보니까 한 60%가 돼. 근데 1등한 사람이 40%를 먹었어. 그러면 국민들의 의사 그때부터 왜곡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 아닌 제안을 갖다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원주 의원께서 사실 두 분, 정진석 의원님하고 두 분은 양당의 경제 파탄 위원장이신데 경제 파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정책 공조를 넘어서 여러 야권 연대 2010년에 당시 그 MB 정권 시절입니다만은 야당이 야권 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결국 이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염두에 두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아까 정진석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작년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여러 차례 물었을 때 문재인 후보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정진석 의원께서 이제라도 안철수 당시 후보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답을 제가 어제 찾았어요. 정말 찾았습니다. 2013년 6월 16일이나 17일자 신문쯤을 보십시오. 2013년 6월 14일인가 되면은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이 그 원세훈 다음에 김용판 이 두 사람들 6명을 갖다가 불구속 기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6월 15일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당시 당 출입 기자들하고 산에 오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워딩이
대충 이런 워딩입니다. 신문에도 보도된 거예요. 지금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은 검찰과 경찰 수사에 점점점점점 나옵니다. 자, 이것을 현재 한번 돌이켜서 5년, 딱 5년 전 얘기죠. 5년 후에 다시 이것을 갖다 원용해 본다면은 지금에 와서 지난 5구 대선에 있어서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으나 특별검사 정도는 받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순 평론가님은 몇 분 쓰신지 아시죠? 12분이요. 네. 8분 9분 썼다고 나무라시더니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제가 장초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어느 의지를 천명을 했는데 세상사가 좀 의지대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주호영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김학용 의원님이 왔다 가셨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도 김중노 의원도 왔다 인사하셨습니다. 주승용 의원도 왔다 하셨죠? 네. 하태경 의원도 앉아 계시더니 잠깐 나가신 모양입니다. 자, 아마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고 지방선거를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주주의 기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대로 덮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 4명의 간단한 발제를 마치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일선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잠깐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의원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에서 정말 우리가 고발한 것도 아니고 그 민주당 추미애가 고발해서 일한 사건이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정말 그 아까 박승재 변호사님 말씀대로 문민 독재의 그런 위험에 빠져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40% 가지고 또 하면 여론 또 조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문민 독재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아마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 포털 사이트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어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실시간 검색어 방식, 인터넷 실명제, 또 댓글 공감 순서 나열, 기사의 아웃링크 방식, 이게 구글에 없다면서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는 항상 누구도 그런 여론 조작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또 현혹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론 문제를 좀 근본적인 그런 해결 방법도 함께 나가야만 앞으로 제대로 된 조작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아마 이제 국회에서도 아마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링크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아웃링크를 하자. 구글처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댓글도 실명제로 아예 해야 된다. 그리고 추천한 거는 폐지하자 등등에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는 딱히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조금 제도화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구 의원님 말씀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 아까 이현주 의원님 아까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 주셔야지. 그럴까요? 예. 그러면 정준기 위원장님도 짧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또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럼 이현주 의원님께 한번 듣습니다. 네. 저는 이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이게 여러 관점이 있는데 디지털 민주주의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정보에 대한 신뢰성 무너지는 문제. 그 다음에 저는 백승재 변호사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소수 세력에 의한 독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 여론이 주도되는 이런 여론 정치의 문제점. 그래서 아까 이제 0점
뭐 몇 프로, 0점 몇 프로의 이 댓글, 그러니까 소위 이런 얘기죠. 인터넷에 특히 이제 네이버 안에 들어와서 접속해서 들어와서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1,300만 명이라면 그 중에서 실제로 댓글 여론을 주도하는 그 아이디가 몇 개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한 2,000개라는 거잖아요. 뭐 그런 기사들도 몇 개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폐쇄된 온라인 공간 속에서, 온라인 공간 자체가 폐쇄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막 모여서 무슨 얘기를 막 떠들어도 그것이 다른 장소까지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그 영향을 덜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라인의 특수성은 뭐냐면 뭐 그중에 일부 특정 세력이 집단을 이루고 막 떠들기 시작하면 이게 온라인 공간이 폐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로 확 퍼져 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다수는 댓글을 달거나 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 몇 프로, 0.00 몇 프로에 불과한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가들이 실제 온라인의 그 여론을 장악해버린다. 그래서 굉장히 소수 세력이 여론을 장악하고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는 독재를 하게 되는데, 이 소수 세력만 장악하면 정치의 여론도 사실상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라던가 이런 어떤 대세론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대세론이 결국은 선거 결과로 나타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투표는요, 우리 비밀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소 들어가서 몰래 찍는 거예요. 그죠?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래서 물어보면 너 누굴 찍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아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실제 투표소 들어가서는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을 딱 찍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에서 댓글이나 이런 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비밀이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의사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본인들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 소수 세력이 장악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왜곡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저는 민주주의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분 한 분의 개별 국민들의 의사가, 우리가 1인 1표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존중되고 보호돼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렇다고 그 특정 세력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라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든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거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확대되고 확장되면, 보편화되면 결국은 일종의 문화혁명기의 홍위병 같은 상황이 되어서 인민독재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온라인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온라인의 포털의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포털에서 사실상 포털의 대대적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저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사를 누가 씁니까? 여기 기자님들 많이 와 계시지만 기사의 저작권자는 기자들이, 그죠? 기자님들하고 언론사예요. 열심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 기사의 저작물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언론사가 갖고 있고 해당 기자가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포탈이 봉이 김선달처럼 대동강물에다가 말뚝이나 몇 개 딱 받고 나더니 여긴 내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당신들이 쓴 기사는 다 내 거야. 내가 알아서 배열하고 편집하고 그 수혜도 내가 보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불공정 행위예요. 정보의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는 또 책임은 안 져요. 문제가 생기면 기사에서 자기가 배열해놓고 편집해서 올려놨고 그 기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기사에 대한 문제의 책임은 오롯이 그 기사를 쓴 기자님과 언론사에서 다 지는 거예요. 100%. 그럼 네이버는 하나도 책임을 안 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공정한 게 어디냐?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상거래에서만 좀 이런 문제 제기들이 나왔고 제가 관심을 가져왔는데 정보시장이라는 게 정보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뿌리 좀 뽑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은주 의원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동안에 이 댓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가 느껴집니다. 저는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저렇게 절절하게 감동적인 말씀을 하실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제 방송을 하면은 황토선 평론가는 잘 아실 겁니다. 하면은 이런 댓글에 대해서 상처 엄청 받습니다. 사실 저는 트위터 안 합니다. 트위터를 안 합니다. 댓글도 잘 안 봅니다만 그러나 또 간접적으로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방금 이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소수가 온라인을 독점해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인 결과는 이거는 국민 여론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절차는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또한 온라인에 엄청난 적폐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 적폐가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이거를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도 적절치 않고 더더욱이 지금 문재인 정부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방금 황대순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비를 받지 않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전망은 받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야당의 주장이 옳고 더 나아가서 국민 여론이 따라주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저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국민들은 사실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잘 몰랐을 겁니다. 드루킹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을 감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정말로 느티나무 밑에서 이런 일을 했는 거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그 만천하에 알려지면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앞서 발제하신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쭉 얘기를 한번 총평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평하면서 제가 시간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정영화 교수님. 네. 네. 하고 하겠습니다. 예. 2007년 이후 이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인터넷이 상용화될 때하고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하나 있다면 직거래 효과라는 게 모든 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 권력의 그 집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하고 직접 접촉하는 게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홍수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가운데서 요즘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보를 이게 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주님이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네이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네이버의 이용자 1,300만 명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용하면 모든 선거에서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무서운 지금 상황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에 대해서 정말 법리적으로 굉장히 그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서 포탈에 대한 이 정보 시장에서의 독점적 주의를 제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그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왜곡된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최근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 사건을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료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컬럼비아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그 알렉산더 코겐 교수라고 하는 러시아계 교수가 그 저커버그의 그 5천만 명의 그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쿠시너한테 그 정보를
그 러시아 그 마피아한테 정보를 제공했고 그 러시아 마피아가 쿠시너하고 거래를 하면서 선거 유세 그 성향이나 또는 그 트럼프가 어떤 방향으로 이 선거 유세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게 좋을지 모든 선거 정책에 관련된 그 기획과 그리고 집행을 이 쿠시너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쿠시너는 그 당시에 그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자기 집에 100명의 직원과 무수히 많은 컴퓨터 빅 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요 언론에서 거의 이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위 뉴욕 타임즈나 뭐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주요 언론들을 완전히 따돌림하면서 정보를 다 장악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지금 페이스북 사건이 가장 지금 미국 정치 특히 민주당 그 의원들이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고 청문회에서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FTC에서 지금 개인정보 변경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법적인 이제 벌금이 액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럽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6.13 그 선거에서 국민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위 그 소진이 제시했던 합종 연행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주의가 좀 대등해야 뭔가 이렇게 좀 정치도 뭔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와 같이 그 추미애 의원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줬어요. 저는 이 드루킹 사건을 언론에서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법률가로서 팩트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조차도 드루킹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핵심 김경수 의원의 어떤 그 핵심 사조직이 드루킹을 이용해서 이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그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추미애 의원 자체도 잘 몰랐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드루킹이 소위 정치 현실에서 좀 우리 야당 의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군으로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과정에서 평창올림픽 왜 그 친구가 평창올림픽의 정부 정책을 그렇게 신랄하게 또 공격하는 짓을 했을까? 그 가운데서 보면은 대선 1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어떤 공과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역으로 추론을 해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드루킹 개인의 일탈행위라기보다는 이 정권 내에 소위 청와대의 핵심 조직과 그리고 여당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당 대표까지 이 조직과의 어떤 서로 뭔가 정보의 격차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민주주의의 그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불확실성을 지금 예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SNS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과거가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면은 정보, 경제나 또는 정치에 있어서 비용이 절감하는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이미 입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포탈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탈이 주요 메이저 언론을 완전히 대체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언론사들이 좀 저작권이랄지 자기 권리를 좀 제대로 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케이블 TV 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에서 보도했거나 또는 컨텐츠를 케이블 TV가 이용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블 TV에 대해서 저작권료 사용료를 요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포탈의 어떤 권력을 가급적 좀 억제하고 견제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 네이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다 결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모든 선거 전에 2,000명의 파워블로그나 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 좀 똘똘한 친구들을 다음 정권의 대선이나 또는 총선에 이렇게 인력을 알선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네이버의 역할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포탈에 대해서 좀 엄격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고 물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아주 유자료가
불과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포탈은 전혀 손해보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법리를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조금 뭔가 좀 이 위자료에 대한 산정이나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정말 절실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얘기가 사실 얼마나 큰 얘기인지를 아마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AI 그 위력을 지난번 파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이버가 마음만 먹으면은 선거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왔습니다. 우리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바보가 되어버리고 소수가 온라인을 독점해버리고, 그래서 하나같이 나오는 얘기가 포탈의 인라인 시스템을 이번에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주문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제가 맨 마지막에 입법 문제이기 때문에 주승용 의원님의 책임 있는 발언을 듣는 걸로 하고 마지막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승재 부회장님 간단하게 한번 총평해 주시죠. 네, 총평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특히 이제 법조인으로서 바라보면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은폐 축소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마침 그 정치 팬덤의 한 역할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뭘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정권 창출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결국은 보상받지 못한 거에 대한 안갚음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그 소리는 뭐냐면 결국은 정치 깊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이제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국민의 의식을 개조시켰다는 건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게 지금 모든 언론들이 네이버 포탈 사건 책임으로 은폐되고 있습니다. 축소되고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정치 팬덤들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건의 본질은 이게 직접 민주주의에서 어떤 폐해가 드러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정치 팬덤들이 자기네들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결국은 버림받아서 어찌 보면 대중을 그렇게 선동하고 자기가 조작하는데 나중에 자기도 보상받지 못하고 결국 긴급체포되고 마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가 결국은 머슴 민주주의로 간 케이스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네이버 포탈의 책임 이걸로만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 어떻게 보냐면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이 사람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은요, 파렴치범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사기범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비 교주로 만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그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어쩌면 이상한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망색 사건. 그래서 네이버의 어떤 그 컴퓨터 장애든 업무 방해를 한 사건. 이렇게 추구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대안적 해결 방식으로 네이버라고 하는 포탈에 대해서 앞으로 이르는 책임하기에는 뭐 실명제도 하고 모든 걸 이렇게 하자. 대신에 직접 민주주의는 강화하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직접 민주주의 방금 말씀드렸죠. 직접 민주주의에는 이런 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정말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요, 정말 세월호처럼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정말 야당이 지금 야당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파헤쳐서 대국민이 호도당하고, 이건 어찌 보면 주권자로서 무시당하는 겁니다. 머슴으로 전락하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예 시각을 다시 보시고요. 지금 뭐 네이버 좋은 말씀이시고 다 맞는 말씀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거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청문회로 하셔가지고 이 정권의 그 민낯을 낱낱이 보여줘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사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코멘트 한번.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이 이제 범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배경을 우리가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민주주의 근간을 무슨 흔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게 민주주의에 무슨 뭘 건드렸다는 거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두 가지 키워드를 건드린 거예요. 공정과 정의. 이
이 댓글 조작 팀도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했지만 또 하나 이 사건을 다루는 사법당국의 자세도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백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다뤄야 되겠다. 저는 이 사건이 경찰의 은폐 조작 사건이라는 한 축을 설명한다면 전 우리의 어두웠던 역사 중에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사의 치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 이후 최대의 경찰의 은폐 조작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두 가지, 이 드루킹의 어떤 범죄 혐의, 이것은 우리가 오늘 토론했지만 소위 디지털 민주주의, 뭐 직접 민주주의 가는 도정에서의 어떤 큰 교훈적인 사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뭐 계기로 해갖고 우리가 많은 반성과 정비해야 될 일들을 떠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포털도 있고 무슨 뭐 다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 이 사건을 대처하고 있는 검찰, 경찰, 선관위의 이 좀 무능에 가까운 어수룩하기 짝이 없는 이런 그 사법당국의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 같은 지적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이 일도 우리가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청문회를 요구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규정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작 사건 이후 최대의 이것은 은폐 조작 사건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특검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시민들의 힘으로,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냈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특검이 실시된다면 제1차 조사 대상은 서울경찰청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최소한의 우리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이 특검 또 청문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당면 과제다라는 것을 새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진서 의원님은 언론인 출신인 걸 알고 있는데 오늘 기자분들에게 내일 신문 흔히 말하는 야마를 주셨습니다. 박종철 이후 최대의 은폐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내가 좀 크게 넣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황태순 평론가님께 간단하게 한번 총평 듣고 마지막으로는 주승용 의원님께 느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보니까 모골이 송연한 말씀들, 정말 숙연해지는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근데 쭉 보니까 이제 아까 정운천 의원님께서 왜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수사 의뢰를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영화 교수님이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완벽하게 지난 대선은 당은 당대로 겉돌았고, 저쪽 당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겉돌았고 그야말로 후보 중심의 몇몇 핵심들, 사조직 사실 쓰시면 안 돼요. 선거 때 사조직 쓰시면은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고, 앞서 보니까 그 두 분 말씀하고 제가 원래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항상 우리 일을 갖다가 푸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 두 번째는 책임자 처벌, 세 번째는 재발 방지입니다. 근데 앞서 우리 정 교수님이나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네이버에 너무 갖다 신경을 쓰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 본질이 헷갈리고 말아요.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일단 특검에 집중하면서 이 부분, 아까 우리 정진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검찰, 경찰 등등등등등 압축해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네이버 문제는 어디 도망가지 못합니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가 이게 이렇고 저렇고 네이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본말이 전도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6.13 우리 박상병 우리 교수님이
6.13 이후에도 국민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아시죠 여러분? 저하고 박상병 교수는 5년 6년째 방송하면서도 맨날 탐과 젤입니다. 저는 또 조금 반론을 갖다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누가 불렀습니까? 6.1 뭐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6.13 이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 쉽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13 이후까지 이 어젠다를 갖다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것도 좀 양당이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 안 그러면은 하다가 보면 6.13 되고 그 사이에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있었는데 뭐 미북 정상회담 되네 마네 내래 마네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없어지고 말아요. 수증기가 사라지고 맙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에 그런 시절에도 보니까 하다 보면 그 당시 김한길 대표 저 50일 이상 나가서 저 풍찬 노숙하면서 했습니다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선택과 집중을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공조 말씀하셨죠? 공조는 그거 보면 전 예전에 97년에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와 김종필 또 야당 자민련 총재 이 두 분이 어떤 그냥 극과 극인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는 흔쾌히 손을 잡고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또 IMF 환란 위기를 가져온 당시 YS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이끌어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 발제하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금 이현주, 정진석, 이현주 두 분 의원의 이와 같은 공조들이 또 다른 형태의 공조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섬찟했던 얘기 중에 아까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셨죠. 문화혁명 말씀하시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혁명 때도 작년에 한창 댓글 문제가 당시 민주당 내에서 안희정, 이재명 후보 등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를 좀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다. 양념. 근데 1965년, 66년 문화혁명 시절에 그때 막 홍위병들이 설치고 나오니까 그 당시 당 지도부들 지식 있는 생각 있는 그 사람들이 좀 막으니까 그때 마오쩌둥이 이런 얘기했죠. 조반율이다. 대들고 개기는 흔한 예를 개기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 양념하고 같은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특별하게 말씀하실 분 뭐 계십니까? 조반율이. 예. 참 저희들이 방금 황태순 평론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빨리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야당의 공조 두 야당 의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특검법은 어떤 방식이든지 통과를 시킬 것이고 또 포탈을 계획하는 방안도 머리를 또 지혜를 맞대서 결론을 내주면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공분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공조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오늘 이 논의를 가지고 또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토론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이 자담회를 마련해 주신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님하고 또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님 또 공조 두 야당 의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보천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정영화 전북대 교수님 또 백승재 대한변협의 부회장님 그리고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